네, 정형외과 전문의 이기석입니다. 오늘은 노인정형외과 무릎 퇴행성 관절염 저번에 이어서 2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 무릎에서 구조와 생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병태 생리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료, 다음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되게 여러분들 관심 있는 건 치료, 이제 효과 이런 데에 관심이 있을 텐데, 이제 병태 생리, 뭐 구조와 기능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제 여러 정보들이 많이 넘쳐나는 시대라서 무분별하게 유튜브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치료도 그렇고 근거 없이 치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치료 방법 효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치료를 하게 되는 그 이치와 그 적정성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무분별한 정보를 받아서 판단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고 잘못된 치료를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 이 병태와 생리, 구조와 기능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셔서 이 병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 진행되는 병을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그 이치를 따져서 치료한지를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게 되면 여기에 무분별한 여러 가지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적절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지루한 내용이고 좀 복잡한 내용이겠지만 이런 내용들의 이해가 먼저 돼야지 적절한 치료를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야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리가 휘어서 오다리가 돼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이 많이 될 수 있는데 그럼 뭐 도수 치료를 필 수 있겠다. 하면 좋아진다. 이게 과연 합당한가? 가능할까? 그리고 또 관절막이나 인대가 구축이 돼서 좀 심해지는 굳어지는 퇴행성 관절염에서 과연 인대 강화 주사를 쓰면 그 인대가 강화가 돼서 무릎이 강화가 될까? 그 효과는 차치하고 하더라도 그 인대를 강화한다는 게 거기에 병태 생리를 봤을 때 이치에 맞고 합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판단들이나 근거가 될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왜 내가 아프고 그리고 왜 어떤 치료를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치료의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병태생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은 이제 뼈가 있고 거기에 인대가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뼈 끝에 양쪽에 연골이 덮여 있고 그 연골 사이에는 연골판들이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잘 조화롭게 역할을 해서 무릎이 부하를 전달하고 체중을 지탱하고 통증 없이 운동을 할 수도 잘 움직일 수가 있고 충격을 흡수하고 또 무릎이 휙휙 돌아가지 않는 안정성을 부여받고 또 균형을 잘 잡고 이런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되고 퇴행성 변화가 되면 이 중에 제일 중요하게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연골입니다. 연골은 무릎의 이제 양쪽 끝단에 물렁물렁 이제 위치하게 되는데 이 연골은 들여다보면 이 딱딱한 뼈 위에 이제 물렁물렁한 뼈와 세포 외 기질과 세포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포 안에 그 연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연골에 있는 세포 위에 세포 기질이라고 해서 이 세포 기질들이 약간 이제 젤리같이 이제 충격을 흡수하는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성분은 콜라겐이 있고 요새 여러분들 많이 뭐 드시거나 그러는 뭐 글루코사민 여러 가지 그런 세포의 물질들이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골 내에 위치하는 콜라겐은 철분 구조물처럼 그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그 사이에 들어있는 프로테오글라이칸, 뭐 글루코사민, 글리칸, 하이알루론산 복합체 이런 거는 물 먹은 스펀지처럼 그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서 우리가 매트리스에 스프링이 들어있어서 어떤 충격을 흡수하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연골은 굉장히 마찰 지수가 낮아서 굉장히 매끈매끈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움직일 때 통증이 없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골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 그 부하 전달하는 기능이 없어지고 매끈매끈한 그런 이제 마찰력이 없는 게 없이 꺼끌꺼끌해지니까 운동에 제한이 생기고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릎이 정상적으로 해야 될 기능, 충격 흡수와 운동에 제한이 되고 그런 이제 기능적인 제한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퇴행성 변화에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그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거는 이렇게 지금 매끈한 연골이 있으면 건강한 연골 무릎 이제 보이는 것과 달리 보기만 해도 아플 것 같죠. 뭐 떨어져 나간 데도 있고 뻘겋게 염증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염증 반응이 유발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 연골이 손상을 받아서 떨어지게 되고 그 떨어지면서 여러 염증 반응, 염증 물질, 매개 물질들이 분비가 되기도 하고 또 연골이 탈락돼서 원래 보호되고 덮여 있어야 충격을 흡수돼야 될 연골이 없어지니까 그냥 그 밑에 있는 뼈가 노출이 돼서 힘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왜 살 있을 때 여기가 상처 나서 피부가 탈락되면 그 밑에 살들이 나오면 쓰라리고 아픈 것처럼
그런 통증을 느끼게 되고 또 그 주변에 싸고 있는 관절막이라는 거, 그 막들의 염증 반응 또 늘어나는 그런 것 때문에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에 관절염이 생겨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길 때 통증이 생기는 거는 이런 관절 내에 염증 반응 때문에 생기는 염증, 그 통증 반응, 그리고 또 하나는 노출된 뼈나 주변에 있는 막이 늘어나서 그러면서 느껴지는 그런 기계적인 자극에 의해서 통증을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건강한 인제 관절, 연골은 연골도 괜찮고 연골막, 뼈도 다 괜찮은데 이 퇴행성 관절염이 생긴 그런 인제 무릎은 연골이 떨어져 나가고 또 관절막이 두꺼워지고 또 염증이 생기고 또 그 밑에 있는 뼈에 힘을 받아서 그래서 인제 그런 식으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는 우리 무릎에 인제 주변에 뼈도 그렇고 관절막이나 그 관절을 싸고 있는 그 윤활막 이런 데 신경이 분포가 돼 있고 이 신경은 쭉 따라서 다 모여서 우리 몸에 있는 척추로 들어가고 이 척추에서 다시 모여서 이게 머리로 들어가서 결국은 이쪽에 무릎에 있는 그런 인제 염증 반응과 기계적 자극에 의한 그런 통증 신호를 우리가 척수를 통해서 머리에서 느껴서 머리에서 '아 무릎이 아프다.' 이렇게 느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퇴행성 관절염에서 이런 그 변화들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우리가 인제 무릎을 절개하고 열지 않고서도 이제 관절 내시경이나 이런 과정에서 변화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시술이라고 그러는 관절 내시경은 이렇게 무릎에다 이제 1 센티 정도 구멍을 여러 개 뚫어서 여기에 카메라를 집어넣고 실시간으로 인제 그 상태를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에 관절 내시경 화면을 보면 이렇게 연골도 보이고 연골판도 보이고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 보면 건강한 그 관절은 이게 연골도 아주 깨끗하고 하얗고 건강해 보이고 연골판도 매끈하고 아주 부드러워 보이고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깨끗해 보이는 이런 이게 인제 정상적인 퇴행성 관절염이 없는 무릎인데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게 되면 이제 연골이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덮여 있지만 여기 떨어져 나가서 그 밑에 있는 뼈가 노출이 되는 그래서 인제 연골들이 탈락하고 떨어져 나가는 이제 그런 게 보이게 되고 여기도 이렇게 깨끗하고 인제 아주 매끈매끈해 보이는 것과 달리 이게 인제 보풀하기처럼 일어나는 것도 있고 완전히 떨어져 나간 것도 있고 이런 식의 변화 이쪽도 깨끗하고 근데 여기 뼈가 다 이만큼이 노출돼서 연골이 다 빠지고 그냥 뼈가 노출되는 인제 이런 변화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관절 내에 이제 관절막이라고 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이 관절막은 우리가 인제 닭을 드신다. 닭다리를 먹다 보면은 이렇게 닭다리 양쪽 뼈 끝에 하얗게 덮여 있는 그런 이제 물렁뼈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나오려면은 그 주변에 질긴 조직들이 있죠. 그걸 이렇게 다 까고 돌려 빼야지 인제 그게 보이는 것처럼 그 관절 사이에는 그 싸고 있는 막이 있고 그 막 안에 관절이 인제 독립된 공간으로 있어서 거기에 연골도 있고 약간 윤활액도 나오고 윤활도 하고 그래서 독립된 공간으로 위치하게 되는데 그 막에 인제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관절 내 염증이라는 그 관절의 연골하고 그런 연골판 이런 것들은 그 관절막 안으로 그게 쌓여 있고 거기 안에 염증이 국한돼서 일어나게 되고 이 싸고 있는 그 윤활막 이 막도 실제로 건강했을 때는 이렇게 하얗고 매끄럽고 다 있지만 염증이 생기게 되면 뭐가 나온 것처럼 이렇게 자라나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이렇게 통증이 됩니다. 이건 인제 어깨인데 인제 뭐 어깨도 마찬가지로 무릎에 적절한 사진이 없어서 어깨를 보여 드리는데 이렇게 매끈하고 하얗고 부드러워야 될 조직에 뻘겋게 이거 보기만 해도 아프겠죠. 염증 반응이 있어서 이렇게 염증이 생기게 되면 그럼 통증을 유발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거는 통증 어떤 부위에 신경이 위치돼 있고 그 신경이 어떤 통증 자극을 받아야지 그게 척수신경, 머리, 뇌로 연결이 돼서 느끼게 되는데 이 무릎에는 이 관절 싸고 있는 막이나 뼈 이런 데 인제 신경이 위치하게 돼서 그래서 관절 내 염증이 있을 때는 윤활막이나 이런 데 있는 그런 인제 그 신경들이 자극을 받아서 통증을 느끼고 또 기계적 자극 인제 노출된 물렁뼈가 떨어져 나가서 노출된 뼈에서 힘을 받아서 느끼는 통증이나 연골판 일부가 찢어져서 느끼는 건 기계적 자극으로 인제 그런 자극을 받아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연골 자체에는 신경이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골이 떨어져 나가고 마모가 되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자체로는 통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2 차적으로 떨어진 연골이 어떤 인제 관절 내 염증 반응을 자극을 하거나 노출된 뼈가 인제 거기에 자극을 받았을 때 그때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염 하면 이제 무릎 관절염 통증이 주로 기능도 떨어지면 통증이 주로 문제가 되는데 기능이 떨어지는 건 내가 안 쓰면 되지만 통증이 있는 건 자다가도 뭐 아파서 깨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관절 내 염증이 있는데 이게 왜 생기고 그런 관절 내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있는 게 무조건 나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정상적인 무릎은 이제 매끈하고 아무 염증 반응 없이 잘 작동을 하는데 퇴행성 관절염이 생긴 무릎은 그 안에 뭐 연골도 떨어지고 물질도 떨어지고 염증 물질도 생기고 그래서 관절 내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염증이 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염증에 대해서 연구는 이제 맨 처음 된 거는 뭐 로마 시대 뭐 한참 있네 고대에 그때 이제 관찰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 우리가 어떤 경우 예를 들어서 발바닥에 나무 가시가 찔렸다. 그러면 아프죠. 근데 이제 우선 이제 관찰을 해보면 열이 나더라. 찔린데 이제 나무 가시가 발바닥에 찍혀서 열이 나고 찔린 주변이 뻘겋게 부풀어 오르고 또 인제 뻘겋게 되고 거기 붓고 또 그리고 아프고 또 그리고 이제 아프니까 딛지 못해서 기능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 염증은 처음에 무슨 뭐 현미경을 보고 어떤 이치를 본 게 아니라 이런 그 가시에 찔리거나 이랬을 때 우리 몸에 나오는 반응을 관찰하면서 인제 '이게 염증이다.' 이렇게 처음에 정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염증은 이런 5 가지 이게 염증의 사인인데 5 가지를 동반하는 그런 인제 반응입니다, 신체의 반응. 근데 이 염증 반응은 나쁜 건 아니고 이게 인제 우리 몸에서 이롭게 하기 위해서 어떤 손상이나 어떤 인제 그런 게 있을 때 우리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 생기는 반응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발바닥이고 인제 나뭇가시가 찔렸다. 그러면 이제 손상이 나온 거죠. 찔린 부분은 인제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나뭇가시를 뽑았다. 그럼 이제 뽑은 데에 치료가 돼야 되니까 그냥 싹 붙는 게 아니라 이게 치유하기 위해서 이 손상받은 주변에서 염증 물질이 나옵니다. 이 염증 물질이 나와서 일단 뻘겋게 되고 이 뻘겋게 되는 거는 이 염증 물질이 나와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관을 확장시키면 이 피 속에 혈류 이 혈관인데 혈관 안에 들어있던 평상시에는 그냥 혈관 안에만 들어있던 이 세포들이 이 혈관에 이제 투과성이 증가돼서 이 세포들이 염증 세포들이 밖으로 나와서 손상받은 부분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손상받은 부분으로 가서 인제 그 부분을 인제 치유하게 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제 손상을 받으면 피가 나서 그 부분을 굳게 하고 또 인제 주변에 있는 그 혈관에서 염증 세포를 동원해서 그 인제 손상받은 부분을 치유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제 뭐 기능을 못하게 하고 통증이 있고 못 쓰게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인제 보호작용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치유가 되는 기간 중에는 이게 인제 스톱하고 있어야죠. 거기를 자꾸 쓰거나 그러면 치유가 안 될 테니까.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시멘트를 다 인제 공구리를 치고서 그게 기다려서 굳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굳기 전에도 막 써 버리면은 굳고 않고 뭐 자국 남고 다 튼튼해지지 않는 것처럼 그 기간 동안은 인제 치유될 때까지는 그 부분에 또 다른 추가적인 손상이나 그 부분에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인제 통증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그 부분을 인제 쓰지 못하게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쓰지 않아야지 이제 잘 치유가 되고 그런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염증이라는 거는 우리가 감염이 돼서 무슨 몸에 나쁜 균이 들어온다든지 그래서 우리 몸을 공격하고 있을 때 그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아니면 독성 물질이 와서 우리 몸을 손상을 줬을 때라든지 아니면 어디가 다쳐서 깨져서 이 깨진 부분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든지 그런 경우에 인제 염증 반응이 생기고 안 좋은 염증 반응은 인제 우리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이거는 문제가 아닌데 내 몸에서 오인해서 그래서 인제 내 몸을 공격해서 생기는 그런 염증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손상이 있는데 그 염증 반응이 있고 염증 반응이 통증을 유발하는데 이 통증이 있는 게 싫으니까 그러면 통증이 생기지 않게 염증 반응을 다 없애는 게 좋고 통증이 없는 게 과연 좋은 것이냐?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니까 진통제를 먹고 통증이 없게 만드는 게 무조건 치료의 선이냐? 꼭 그렇지는 않은 게 통증이 없고 염증이 없어지면 그럼 이 사용 제한도 아니고 막 쓰게 되면 치유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에 좀 징그러운 사진인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나병이라고 그러는 문둥병이라는 나병. 나병은 신경이 손상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인제 통증이나 이런 걸 느끼지를 못하죠. 그래서 인제 나병이 생기면 문둥병이 생기면 그래서 문둥병 환자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뜨거운 뭐 컵을 만졌다. 무릎불을 만졌다. 이렇게 만졌는데 뜨거운 걸 모르니까 그냥 잡고 있고 '이게 손이 탔네.'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다 다쳐서 피가 났으면 내가 피가 나고 손에서 어디 베이고 그랬으면 여보는 아프니까 안 쓰고 싸매고 뭐 물 닦고 그래서 골무면 아프니까 더 드레싱도 하고 싸서 나을 때까지 보호를 하는데 통증이 없으면 그러질 않죠. 그냥 막 쓰게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이 손상되지 않고 계속 손상을 받으니까 결국은 파괴되고 절단되고 그래서 이런 통증은 무조건 없거나 무시하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끔찍한 사진인데 이건 당뇨족이죠. 당뇨 환자에서 당뇨족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 혈당이 높아서 혈당이 여러 가지 조직에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때 우리가 신경에도 영향을 미쳐서 신경을 손상을 줘서 발이나 말단에 있는 신경들이 기능을 못해서 통증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족이 있는 분들이 다니다가 어디 밟았어요. 상처가 났어요. 통증이 있는지 몰라요. 상처 난지도 몰라요. 퉁퉁 붓고 뭐 그러는데 또 다니고 막 다니. 그러면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치유가 안 되니까 이제 괴사되고 그래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염증이라는 게 건강한 염증은 우리 조직의 손상이나 이런 데 치유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반응이 되고 되게 급성 염증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조직의 치유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고 이게 손상을 받고 통증이 있고 치유가 되면 통증도 없어지고 붓기나 발적 다 없어지고 건강한 조직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거는 굉장히 우리 몸에 보호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반응인데 과도한 염증이 생기고 염증 반응이 손상이 있는데 그게 손상이 제대로 치유되지 않고 계속 그 손상이 반복이 되고 치유되지 않고 아는 상태에서 반복이 되고 그런 만성 염증이 되고 이거는 이제 퇴행성 관절 계속적으로 치유 없이 증상만 계속되는 그러니까 이건 안 좋은 만성염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만성염증이 되는데 이 만성염증을 치료해야 되지만 중간에 통증이 새로 생겼을 때는 어떤 급성 이제 손상이 또 생겼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성 통증, 퇴행성 관절염에서 새로 통증이 생겼을 땐 이건 그냥 무시할 게 아니라 뭔가 기존에 있는 손상 이외에 새로운 손상이 또 생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사용을 덜하고 내가 뭐 퇴행성 관절 원래 있는 줄 아는데 어디 가서 산에 갔다 왔더니 무릎이 더 아파졌다. 이게 아픈 게 또 아픈 거다. 그래서 그냥 진통제 센 거 먹고 다시 산에 간다. 이게 아니라 뭔가 통증이 안 되는 게 새로 생기거나 더 심해진 게 있으면 뭔가 새로운 손상이 생겼을 수 있으니까 적어도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치유될 수 있을 때까지는 좀 사용을 자제한다든지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그런 통증의 보호 기능이 있으니까 그런 만성 염증과 관계된 여러 가지 통증에는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무조건 염증과 통증이 나쁜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통증, 퇴행성 그 관절염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 병태 생리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보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이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손상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재생, 치유 이 관점에서 봐야 될 수 있는데 우리 몸은 살아가면서 계속 쓰기 때문에 어느 뭐 사용하면서 이 한 번 만들어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살면서 어느 손상도 생기고 아니면 닳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 몸은 내가 사용하면서 손상받거나 오래된 것들은 흡수하고 새로운 것을 다시 대체하고 이런 기능이 계속 반복되게 되고 그래야 정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이제 그 기능을 유지하고 건강을 영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상이 생기고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가 걸어 다니고 활동을 하고 쓰면 무릎에 어느 정도 부담이 있고 부담이 있어서 새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연골이 있다 그러면 그 연골에 어느 정도 힘을 받았으면 새 연골로 교체해주고 흡수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이 손상하고 재생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아서 이 정도 손상에 이 정도 재생, 치유가 일어나면 그게 다 적절하게 유지가 되는데 손상은 큰데 재생이 되지 않고 그런 경우는 이제 이게 재생되지 않고 손상이 있고 안 좋은 상태, 질이 떨어지는 상태로 유지가 되니까 그게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리, 무릎 관절을 타이어에 비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타이어가 잘 쓰기 위해서는 잘 굴러가야 되는데 쓰다 보면 마모가 생기죠. 근데 마모가 되는데 이 마모가 정상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몇 킬로를 달리면 어느 정도 마모가 된다 이런 게 있지만 이 타이어의 질이 안 좋아서 고무가 안 좋아서 아주 안 좋은 거다 그러면 10km 가서 이제 달아져야 될 게 한 1km 가서도 달아서 못 쓰게 되고 그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비유를 하자면 퇴행성 관절염하고 관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다니다 보면 이 타이어에서 뭐 빵꾸가 나기도 하죠. 근데 앞정이 바뀌거나 이런 거는 옆에 보는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수리해서 이제 치유가 돼서 그래 다시 쓸 수가 있는데 옆에 타이어 옆에 이 부분이 이제 찢어지거나 그래서 거기는 이제 이렇게 때울 수가 없죠. 그럴 땐 타이어를 갈아야 되고. 그래서 타이어에 어떤 손상이 조그맣게 있어도 그냥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수리가 안 돼서 갈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릎 관절을 이제 일상생활에 건강하게 쓸 때 마모가 되기 쉬운 컨디션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손상을 받았는데 이 손상이 치유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문제가 되고 이제 원칙적으로 치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퇴행성 관절염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 관절에서 볼 때는 마모되기 쉬운, 마모되는 게 이제 그 연골이 조금 닳아지거나 조금만 써도 금방 손상을 입거나 그러기 쉬운 환경이 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외상, 이제 어떤 외상이 있으면 그 외상이 이제 그 치유가 안 되는 외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재생이 되는 능력이 떨어지는 이제 정상적으로 일어나야 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그 우리 퇴행성 관절염에서 주요하게 봐야 될 그런 이제 병태 생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이게 이제 좀 이제 복잡한 그림인데 이게 지금 AI에다가 이런 내용을 보기 쉽게 정리를 해달라 그러고 이제 주문을 해서 나온 그림입니다. 근데 설명을 잘 해주긴 했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많은 내용을 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잘 정리를 했네 이렇게 되지만 그냥 그 비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좀 어렵죠. 이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제가 요거를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전체적인 복합적인 병태 생리 무릎 이제 관절염에 생기는 그 병적인 변화는 그 가장 중심에 연골의 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마모되기도 쉽고 재생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을 유발하게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연골의 질이다. 이게 이제 병태 생리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골은 이제 여기 보면은 밑에 있는 뼈가 있고 그 뼈 위에 이렇게 층으로 얇게 덮여 있는데 그 안에는 세포도 있고 세포에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물질들, 푹신푹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있는데 이 물질들은 뭐 프로테오글라이칸, 뭐 콘드로이친, 뭐 이런 물질들이 이 안에 위치하게 되고 이런 이제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건강한 이제 연골에서는 이런 콜라겐이나 프로테오글라이칸 세포의 기질들이 다 푹신푹신하게 잘 유지되어 있고 두께도 있고 어느 정도 쓰고 나면 다시 채워지기도 하고 이런데 이 퇴행성 관절염에서는 이게 절대적인 양도 적고 만들어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연골이 좀 얇아지겠죠. 그리고 조금만 힘이 가도 좀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기 쉽고 그래서 연골의 질 자체가 퇴행성 관절염에서는 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연골 아까 보면은 세포의 기질도 있지만 그 안에 세포도 조그만 것들이 들어있다고 그러는데 이 세포들이 결국은 일을 해서 세포의 기질 옆에 이제 있는 그런 물질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세포들도 이제 비실비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좀 재생시키거나 이런 기능들이 떨어져서 이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때 이제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 보면 엑스레이를 찍고 되게 이제 무릎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을 보게 되는데 그 사진을 보고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 뭐 간격이 좁아요. 이거 보고 뭐 연골이 닳아졌어요. 여기가 좁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이 그 연골의 질이 안 좋다는 것과 어떤 식으로 연관돼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게 무릎 이제 연골도 있고 연골판도 있죠. 그래서 이건 보기 쉽게 이게 무릎을 떨어뜨려 놓은 거고 실제 서 있으면 이게 다 닿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뼈가 있고 연골이 덮여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연골판이 중간에 들어 있고 이런 식의 모양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엑스레이 찍을 때처럼 이제 보면 이게 단면 잘린 것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엑스레이 보이는 뼈는 요렇게 여기 요렇게가 이제 뼈가 이제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게 되고 그 끝에 덮여 있는 연골이 이렇게 얇지만 요건 엑스레이에서 보이지는 않으니까 엑스레이 찍으면 이게 빈 공간으로 보이고 연골판도 이제 물렁뼈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껴 있지만 엑스레이에서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중간이 이렇게 비어 보이고 이제 정상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렇게 뼈가 있고 이 연골과 연골판이 들어있는 그 공간에 이렇게 떨어져 있게 보이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거기 뭐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도 제대로 적당한 두께가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퇴행성 관절염이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로 이제 안쪽에 많이 생기는데 여기는 이거에 비해서 간격이 훨씬 좁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그 안쪽에 있는 연골이 이제 그 질이 안 좋아서 이제 얇아져 있기도 하고 연골판이 찢어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공간이 좁아지고 그래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이런 식으로 엑스레이를 보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MRI 실제 찍어 보면 여기 이제 이 아까 그분 여기 보이는 거의 MRI인데 여기 보면 여기 하얗게 비어 있죠. 반대쪽은 이렇게 검게 연골이 이렇게 덮여 있고 연골판도 있는데 여기 연골판도 없고 하얀 건 이게 빈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덮여 있어야 연골이 다 떨어져 가서 없어서 그냥 뼈가 노출된. 그래서 이렇게 보이니까 엑스레이만 봐도 이럴 거다 우리가 알고 이제 그거를 이제 관절염이 있는 무릎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골이 이제 덮여 있어서 충격도 흡수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탈락이 돼서 노출이 되면 우리가 다니거나 해서 힘을 받으니까 이 뼈에 이제 이상한 하중이 가니까 이제 뼈가 변해. 이제 뼈에 구멍이 뚫리기도 하고 뼈가 이제 튼튼해져야 되니까 더 하얗게 더 딱딱한 뼈로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또 주변에는 이렇게 이상한 데 뼈를 만들어요. 이게 뭐 그러니까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막 정신없이 하니까 뭐 이상한 데 뼈를 만들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여기서 끝나야 될 때 CT를 찍어보면 이렇게 뼈가 이렇게 생겨나서
옆으로 삐식삐식 가시처럼 이렇게 자라나게 돼요. 이 퇴행성 관절염 3단계에서 보이는 그런 이제 모습들인데 이런 식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안 좋은 이유는 그냥 옆으로 뼈가 튀어나오는 게 뭐가 문제가 있을까 그러면 이게 요 밖에 보면 MRI에서 보면 이게 인대인데 인대를 밖으로 밀어요. 그래서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되는 인대가 있는데 밀어지니까 더 길어지죠. 근데 더 밀리니까 이게 더 타이트해지죠. 그러면 이제 뭐 약간 뭐 옷자다리로 갈 수도 있어요. 안쪽이 타이트해지니까. 그리고 또 이게 좀 타이트해지면 그러면 이제 무릎을 구부리고 피거나 그럴 때 인대가 이제 어느 정도 있을 때 이게 구축되고 주면은 무릎의 움직임에 관절 구부리고 피는데도 제한이 생길 수 있겠죠. 이제 이런 변화들이 생기고 또 이런 염증이 이제 심하게 되면 염증 물질들이 자극을 하니까 이 싸고 있는 막에서 이제 염증 반응이 심하게 일어나고 염증 반응의 일환으로 물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우리 관절에 물이 차죠. 염증 반응이 생겨서 관절 내 염증 때문에 물이 차서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MRI 찍으면 이렇게 물이 있고. 정리를 해보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정상 관절하고 다르게 보이는 거는 이제 이 연골의 질이 안 좋고 이 그 연골의 질이 안 좋아서 뭐 손상이 또 나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뼈나 관절낭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쳐서 지속적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게 또 만성 염증으로 가고 이렇게 계속 안 좋아진다는 그런 변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손상이 있을 때 어떤 이제 이거는 이제 질이 떨어지는 걸 좀 아까 얘기 드렸는데 또 하나 이제 손상이 가는 거예요. 손상이 이제 어느 정도 깊이에 가느냐. 이제 심하게 손상이 가면 이제 재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살짝 얇게 손상이 가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AI에다 이제 그림을 만들어 줬는데 잘 만드는데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연골이 아까 이제 뼈가 있고 덮여 있는 걸 이제 모식도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전층이 있을 때 손상이 요 정도까지만 있으면 여기 이제 뼈 밑에까지 가지 않으면 여기 밑에 일종의 이제 줄기세포처럼 있는 것들이 있어서 요게 이제 딱 자라오려고 그래서 여기가 어느 정도 메꿔지고 이제 치유가 되는데 손상이 가서 파이고 뭐 그래도 여기까지 이 밑에까지 이제 손상이 돼서 여기 세포들이 다 없어져 버리면 같이 날아가 버리면 여기는 올라가서 재생할 게 없으니까 이건 재생이 안 되고 그냥 떨어진 채로 그냥 남아서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손상 이게 뼈고 연골이 여기 밑에 쪽까지 아니라 부분 손상이 있을 땐 치유가 되는데 이게 깊이 들어가서 여기 뼈까지 다 날아가 버리면 그러면 이건 재생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손상이 있고 재생이 되는데 이 손상이 커서 재생이 되지 않으면 그 부분이 계속 남아서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고 염증 반응을 많이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강한 관절이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염증이 이렇게 계속 기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치유가 안 되는 그런 퇴행성 관절염에서는 관절 내 염증과 기계적인 자극 이런 것 때문에 통증도 같이 이제 유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연골에서 이제 많이 질이 떨어져서 마모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외상이 되거나 노화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병태 생리의 주요 문제가 될 텐데 우리가 이제 병태 생리를 봐서 퇴행성 관절염은 이런 모양을 보이고 정상인 거와 다르게 이렇게 보였다 그러면 이렇게 다르게 보이게 되는 원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아프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를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이런 변화들이 있었고 이게 안 됐어. 그럼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는 요인이 뭔지 더 나쁘게 만드는 거. 마모가 잘 되게 있고 그게 질이 떨어지게 만드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그렇게 깊게 손상을 자주 드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연골세포들이 이렇게 노화가 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어떤 게 그걸 더 이제 악화시킬까? 그걸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이제 기여 요인, 기여 인자, 리스크 팩터 뭐 그런 거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어떤 건지를 알면 우리가 이제 반대로 그런 것들을 안 하거나 그런 것들을 돌릴 수 있는 게 되면 그게 퇴행성 관절염에 있는 상태를 아닌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되니까 그런 요인들을 찾아보는 게 또 중요하고 그 요인들을 찾아서 이제 그걸 바꿔주는 게 결국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병태 생리에서 보이는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요인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를 여러 이제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AI가 만든 거고 잘 설명은 됐는데 굉장히 복잡하죠. 이거 하나하나 이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여러 가지 기여 요인들은 노화, 뭐 내가 뭐 나이가 들어서 사람이 다 나이가 들면 기능이 떨어지니까 유전적인 원래 약하게 태어났다. 아니면 뭐 반복되는 외상 계속 거기에 손상을 너무 많이 줘서 그래서 이게 요 정도 손상에서 견딜 걸 이만큼을 주니까 안 됐다. 그리고 너무 뚱뚱해서 뭐 다닐 때마다 뭐 거기에 대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를 보고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이런 퇴행성 관절염의 상태를 만드는데 더 안 좋은 요인들인지 그리고
그런 요인들을 바꾸기 위한 우리 의사들의 노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치료 방법으로 어떤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의 악화 요인 중에서 연골의 이제 질이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이 연골이 질이 떨어지는 것들 중에는 노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기능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래서 생기는 질이 떨어지는 게 있고, 유전적으로 나이를 많이 먹지 않아도 한 30, 40대도 이건 뭐 내가 타고나기를 연골에 뭔가 이제 문제가 있게 그런 유전 인자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노화가 되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유전적으로 내가 이런 그런 이제 연골이 안 좋은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어서 뭐 보통 일반적으로 건강하게 한다고 했는데도 더 빨리 나빠지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염증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뭐 이런 것처럼 이게 이제 그 다른 연골의 질하고 관계없이 내 몸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염증을 유발하는 어떤 그런 환경이 있어서 연골이 안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연골이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연골의 질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 연골의 질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노화는 어쩔 수 없어요. 유전 고칠 수도 없죠. 아직 기술이 안 되니까. 그리고 뭐 퇴행성 뭐 류마티스 관절 이런 걸 이제 치료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골의 질이 떨어지니까 그럼 연골을 좀 뭐 이제 좀 이런 성분들이나 이런 걸 좀 어떻게 좀 해보는 게 어떤 뭐 좋게 해주는 게 없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먹는 거죠. 연골의 성분을 그럼 많이 먹으면 어때? 지금 만드는 게 부족하고 안 되니까 좀 많이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콘드로이친이니 무슨 푸른 홍합이니 뭐 보스 뭐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생각을 하죠. 물론 이제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 이제 이런 것들은 많은 얘기가 있고,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 이런 노력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연골의 질이 떨어지니까 그런 세포의 기질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먹는 것들을 지금 이제 영양제니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주사가 있죠. 연골이 성분이 안 좋으니까 이제 먹어서 만들 어느 세월에 만들고 될까? 그러면 이 성분을 직접 넣어주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히알루론산, 대표적으로 우리가 연골 주사라고 그러는 거, 그런 걸 무릎에다 주사를 하기도 하고, PDRN, 콘주란이라는 거, 이제 뭐 거기 이제 수분하고 보호 작용을 하자면 콜라겐 주사, 콜라겐도 이제 그 연골의 성분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걸 좀 넣어주자. 그래서 이제 주사의 치료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효과 뭐 이런 건 다음에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골 세포 기능이 부전, 이제 기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러면 연골 세포의 기능을 좀 활성화시켜 주면 어때? 이렇게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줄기세포 치료죠. 이제 뭐 우리 이제 최근에 이제 허가가 돼서, 한시적으로 허가가 돼서 우리가 이 장골, 이제 이 골반에서 이제 피를 뽑아요. 골반에는 우리가 성체 줄기세포라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줄기세포가 있는데, 그걸 이제 뽑아내서 이렇게 저기를 돌려요. 이제 센트리퓨지라고 해서 이렇게 확 돌려서 내면 층이 분리가 돼서 이게 이제 뭐 그 줄기세포가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 층을 이렇게 뽑아서 그걸 이제 무릎에다 주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포의 기능을 좀 이렇게 좀 이제 보완해주면 어떨까, 이런 게 있고, 이제 요새 이제 또 최근에 또 이것도 얼마 전에 승인이 된 거, PRP 주사라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 몸에서 피를 뽑아서 이것도 센트리퓨지 이렇게 돌리면 층이 분리가 되는데, 혈소판 뭐 어때 그런데 이제 어떤 이제 물질이 있어요. 이제 사이토카인 뭐 이러는데 어떤 성장인자 이런 게 있어서 그걸 무릎에 넣어주면 이 성장인자가 세포들을 이렇게 다 이제 끌어들이고 뭐 이렇게 하고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떨어진 연골 세포의 기능을 올려보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로 이런 치료 방법들이 이제 제시가 되고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악화 요인은 또 하나 이제 과도한 기계적인 손상이 있고, 이거 이제 자세나 운동이 있는데, 이제 과도한 기계적 손상이 되는 게 우리 행동. 우리가 이제 행동이라는 게 이제 우리 일상생활 살면서 쪼그리고 앉을 때도 있고, 뭐 양반다리 할 때도 있고, 그런 이제 자세들이 있죠. 살면서. 이제 그런 자세들이 이제 뭐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오래 계속되면 이 이제 연골이나 이런 데 압력이 가는 이제 그 힘들이 굉장히 누적되고 쌓인다는 거죠. 그럼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처음에 한두 번은 괜찮을지 몰라도 이게 계속 누적이 되면 그럼 이게 결국은 못 견디고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동양인들한테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많고, 서양인들한테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좀 적다. 무릎이. 오히려 고관절에 더 많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걸 이제 일상 행동, 생활 습관하고 봐서, 동양인들은 앉아서 좌식 생활하니까 많이 구부리고 뭐 양반다리도 하고, 그래서 이제 무릎에 부담이 더 많이 나간다. 그리고 또 이제 직업 조사를 해봤더니 쪼그리고 앉아서 일하는 노동자들에서 이제 무릎 관절염이 많다고 해서 그런 자세들이나 행동들에 문제가 많을 거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부담을 주는 거. 부담 주는 건 체중이 대표적인 거죠. 체중이 많아요.
그치? 이건 당연히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가겠죠. 그냥 한 뭐 정상 체중인 사람이 한 30kg짜리 쌀가마를 지금 매일 다닌다 그러면 무릎에 부담이 가겠죠. 이제 그만큼 부담이 더 갈 테니까 이런 문제. 또 다리가 이제 휘어 있거나 그러면 체중이 제대로 똑바로 가지 못하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되는데,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거나 이렇게 과도하게 구부린 자세가 되면 이 압력이 이제 무릎 관절에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이제 무릎을 구부리고 물체를 들거나 그러면 폈을 때보다 근육 힘이 땡기거나 그래서 계단을 오르내거나 이럴 때도 무릎에 힘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고 피거나 이런 동작에서 힘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무릎 앞쪽에 있는 뼈에 같이 부하가 많이 걸려서 이런 동작들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과도하게 무릎을 구부리거나 이런 자세는 좋지 않다. 그리고 그럴 때 무릎 관절에 연골에 힘이 덜 들어가기 위해서 뭐 이제 운동을 해야 된다. 운동을 하는데 앞에 있는 대퇴사두근이 피는 데 중요하니까 그 허벅지 근육 강화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들을 하라. 그래서 이렇게 뭐 이 레그 익스텐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운동을 하지만, 근데 이제 이 운동을 해서 근육을 이제 키워줘야 되는 문제는, 이 근육이 커서 힘이 세져서 무릎 관절의 부담을 적게 해줄 정도로 근육을 강화시키는데, 이 강화시킬 때 또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 힘이 들어간 만큼 무릎에 앞쪽에 부담을 줘야지 이게 근육이 강화가 되잖아요. 그런 걸 너무 과하게 되면 이게 이제 주객이 전도된다고 무릎을 좋으라고 하는데 근육 운동을 한다고 해서 무릎을 더 혹사하게 되면 관절을 더 망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힘을 내서 근육을 이제 힘이 많이 들어가서 단련을 할 때 이 근육에 힘 들어가는 것 못지않게,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드린 이제 거에 보면은 이 앞에 슬개골이 왜 생겨 있고 근육의 힘을 이제 좀 부담을 적게 하고 효율적으로 하게 해줬는데, 이게 많이 들어가는 대신 힘이 이제 조금 덜 들어가는 대신에 이 앞쪽에 이 지렛대 논리에서 이 앞에 슬개골하고 대퇴골 여기 관절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고 이것 때문에 연골연화증, 연골이 안 좋아질 수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거나 그럴 때도 이 연골에 어떤 부담이 되는지도 봐야 되고, 어떤 자세나 이제 무분별한 운동 이런 것들은 관절에 더 안 좋은 이제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비만은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이제 뭐 계속 부하가 많이 걸릴 테니까. 그리고 이 부하는 일상생활의 모든 보통 운동이나 뭐 일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내가 영위한 모든 일상생활에 무릎의 부하가 서 있는 동안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계속 부담이 되죠. 근데 이게 뭐 체중이 많아서 안 좋지만 뭐 정상 체중에서 조금 더 나갔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쪽은 이제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 생길 위험도가 올라가는 정도를 표시한 거고, 여기 이제 BMI는 이제 뭐 체중 이제 지수, 체질량 지수를 보는 건데,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수치로 나오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별로 크게 문제를 안 일으키고 어느 정도 이상에서 크게 이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질량 지수를 한 뭐 23까지를 이제 뭐 정상으로 보고 23서부터 뭐 25까지를 과체중, 25를 비만으로 보고 뭐 30이면 고도 비만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퇴행성 관절염을 많이 유발하는 거는 이제 고도 비만,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이 될 때, 그때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 사진 보시면 이 퇴행성 관절염 이 엑스레이 보면은 이게 뼈도 튀어나와 있고 좁아져 있고 이게 한 3기 이상 되고 뭐 보기에 따라서 4기까지도 볼 수 있는데, 이게 40대 후반 여자거든요. 50대 초반 여자. 근데 이제 50대 초반 여자가 벌써 뭐 나이 65 환갑다, 이게 무슨 왜 이렇게 됐어 이렇게 보면, 이 사진 찍어 보면 이게 이제 전장 찍은 사진인데, 이게 보면 여기 보이죠? 이 허벅지가 이렇게 두껍고 이 배예요. 이게 배가 잡혀서 이게 겹쳐 보이는 거예요. 체중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체중이 이제 어느 정도 너무 고도 비만이 되면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더 빨리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제 된다. 그래서 체중 비만도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비만이 그러면 어느 정도가 문제가 되는 거냐? 이렇게 봐서 그냥 체질량 지수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아시기 힘드실 테니까, 이제 얘기 보면 한 155cm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55kg 미만이면 정상인 거예요. 55kg부터 과체중인데 73 이러면 이제 고도 비만이에요. 이때부터는 퇴행성 관절염 이제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거고, 내 키가 165다. 그러면 62kg 정도 넘어가면 이제 과체중이 되는 거고, 82kg가 됐다. 그럼 이거는 고도 비만이에요. 이러면 관절염이 있으니까, 요거는 나중에 보시다가 이제 유튜브 봤다 그러면 이거 정지해 놓으시고 내가 체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고도 비만인지 보시고 그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리 O자다리, X자다리 뭐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부담이 되는데, 이제 악화 요인이 되는데, 이거는 보기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떠나서 무릎이 이제 똑바르면 체중이 이제 분산이 될 때 똑바로 내려가는데,
X자면 밖으로 나가고 O자면 안쪽으로 나가서 이게 이제 부담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때 항상 해병대가 이렇게 똑같이 고무보트를 들고 가는데 키가 맞으면 좋은데 한 명이 잡으면 이렇게 쏠리면 이 사람만 죽어나죠. 왜냐면 이쪽으로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게 O자 다리가 되거나 그러면 안쪽으로 부담이 많이 가요. 그래서 이렇게 관절염이 더 진행이 많이 되고 한쪽으로만 더 많이 쏠리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쪽 O자 다리고 퇴행성 관절염 뭐 3기에서 4기까지 뭐 진행이 되는데 이게 이제 퇴행성 관절염 진행이 되면서 O자 다리 있을 수도 있고 원래 이제 약간 O자 다리였다가 이게 더 진행이 됐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O자 다리 진행이 되는 퇴행성 관절염 더 빨리 진행됐으니까 더 안 좋고 그래서 이제 다리가 O자 다리인 것도 안 좋다.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다리를 O자 다리면 이제 다리를 피는 수술도 이제 이래서 안쪽으로 부담을 주면 더 빨리 된다. 이래서 다리를 피는 수술도 우리가 이제 이런 방법으로 위험 요인을 제거하자 그래서 치료 방법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악화 요인에 직접 가해지는 손상, 이제 연골에 직접 손상이 가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외상 연골판인데 이런 게 있는데 연골판이라는 거는 이제 무릎에 뼈하고 뼈, 연골 사이에 들어 있어서 이제 완충 역할도 하고 윤활 역할도 하고 이제 딱 맞게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충격을 이제 같이 이제 분산하는 역할도 하지만 이게 서로 닿아 있기 때문에 연골판이 찢어지거나 뭐 아니면 어떤 이런 이제 그 같이 체중 부하를 분산하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이 연골판에서 떨어지게 되면 연골이 더 부하를 많이 받게 돼서 이제 더 이제 마모가 쉽게 되고 손상을 많이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인대 같은 경우는 무릎에 이제 움직이지 않게 불안정성을 이렇게 잡아주는데 인대 손상이 있으면은 무릎이 덜렁덜렁 이렇게 불안정하게 막 움직이겠죠. 그러면서 손상을 받으면 우리 왜 이제 시끄러운 차 볼트 이제 잘 조여놓지 않고 뭐 다니면은 처음엔 소리 조금 나지만 나중에 고장 나죠. 계속 다다다다 움직이면 다 문제되듯이. 그래서 인대는 불안정성. 그래서 이제 그런 계속적인 충격이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골절이 어떻게 심하게 생기면 이게 치유가 안 되니까 또 이제 직접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은 이렇게 연골판은 이렇게 뼈하고 뼈 사이에 들어가서 이렇게 완충 역할을 이렇게 잘 이렇게 맞아져 있는데 이게 이제 연골이 이제 어떻게 찢어지는 경우 이렇게 보면 이게 매끈하지 않겠죠. 이게 닿아서 움직이는데 여기 조금 뜯어지고 뭐 요 정도야 뭐 그럴 수 있지만 이게 하루에 뭐 몇천 번씩 계속 몇만 번씩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그런 거라 그러면 이게 우리고 닿을 때 이게 닿게 되니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찢어진 연골판이 이게 닿는 부분 계속 이게 구부리고 보면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할 텐데 여기 대이니까 이게 여기 연골이 떨어지고 이게 계속 손상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도 이제 연골판이 여기가 찢어졌는데 보면 구부리고 필 때 이렇게 움직일 때 닿아지는 여기 보면 연골이 손상을 받았죠. 연골판이 찢어져서 퇴행성 변화에서 이게 매끄럽지 않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연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뭐 연골이 떨어졌으면 또 연골이 울퉁불퉁하면 연골판이 찢어지기도 하고 서로 상호관계로 연골판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이 있는데 이런 이제 무릎을 봤을 때 이걸 띄고 나면 이제 연골판이 이렇게 보일 때 여기가 이제 뜯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가 뜯어지게 되면은 이게 연골이 이렇게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렇게 푹 퍼지게 돼서 그래서 이 그 보호하는 역할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보호하는 역할이 이 뼈에 괴사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동반돼서 그래서 MRI를 찍어보면 이 뼈가 하얗게 뭐 부전골절이라고도 하고 이제 뭐 괴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연골판이 떨어졌는데 뼈가 이렇게 뭐 물론 이제 다른 원인도 있는데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충격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이제 그 뭐 허옇게 되고 이제 뭐 심각해 보이죠?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뼈도 그런 괴사가 생기면 떨어지고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변형이 돼서 울퉁불퉁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재생이 안 되니까 아파서 이제 인공관절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 연골판이 떨어지는 경우는 주로 이제 할머니 어르신들이 이제 되게 계단이나 이제 무슨 버스나 이런 데서 내려갈 때 이렇게 다리 짚고선 뒤에서 뜨끔 했다 그러고 이제 오금이 아프다 그러고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서 이제 끊어지는 경우가 비교적 많고 그때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골판이 부드럽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내시경 수술 많이 하죠.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될 때 뭐 시술한다 그러는 거. 그래서 이런 그런 자극을 주지 말자. 적어도 꿰매서 부드럽게 뭐 재생시킬 수는 없어도 부드럽게 만들어서 적어도 마찰되지는 않게 하자. 그리고 뜯어졌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꿰매자. 이런 치료들을 그렇게 해서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골절이 문제가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40대 초반, 30대 후반 남자인데 스키 타다가 이제 무릎을 다쳐서 왔어요. 앞에서 보면은 별로 이제 그렇게 많이 부러진 것 같지는 않은데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엑스레이는 앞에서 옆에서 좌우에서 많이 찍어봐야 돼. 그래야지 이제 제대로 알 수 있으니까 여기 보면
부러져서 위로 가고 막 그랬죠. 엑스레이 찍으면 됐지 뭐 CT 찍어 뭐 그래서 보면 다 보이는데 또 검사를 더 할 필요가 있어 이런 경우 있는데 이런 경우 CT 보면 여기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뼈가 여기 있는 게 부러서 이 밑으로 막 떨어지고 밑으로 깨지고 막 안에 껴 있어요. 이게 난리 났죠. 그냥 여기저기 부러지고 안으로 내려가고 심하게 골절된 거고 이런 거는 엑스레이에서 잘 안 보이고 CT로 보여요. 치료는 어쨌든 뭐 잘 맞춰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춰서 판대고 뭐 여러 개 해서 잘 맞춰 놓으면 그래도 모양 비슷하게 뭐 잘 맞은 것처럼 모양 다 평평하게 맞은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잘 치유가 됐다라고 그러고 지금 당장은 쓰는데 지장 없고 무릎 구부리고 피고 다 하고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데 그래도 나중에 봤더니 여기 보니까 여기 물렁뼈로 원래 덮여 있어요. 하얗게 있죠. 이거 이제 물렁뼈가 이 부분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뼈는 잘 붙었어도 이게 전층으로 손상이 된 거라서 물렁뼈는 재생이 안 됐다. 치유가 안 됐다. 그래서 여기 남아 있는 게 있고 옆에서 쳐다봤을 때 여기 물렁뼈가 이렇게 덮여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파여 있죠. 여기 이제 물렁뼈가 이제 손상이 있는 부분이 이제 매끄럽게 치유되지 않고 남아 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기술로 아무리 재간을 부리고 치료해도 이제 잘 치유가 안 되고 손상이 있는 채로 남아 있고 이 부분이 지금 남아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매끄럽지 않으니까 마찰이 되고 그래서 점점 커지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 떨어져 나간 경우 무릎에 이제 어떤 여기에서 내시경 본 건데 이렇게 뼈가 노출돼서 아까 전층으로 다 손상이 된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치유가 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 연골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연골 이제 세포가 있고 뼈가 있다고 그랬죠. 층이 이렇게 덮여 있는데 혈액순환이 이 뼈까지밖에 돼 있질 않아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돼 있지 않는 데는 재생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다 손상이 된 데는 치유가 되질 않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이런 연골 손상이 전층으로 된 부분은 그냥 약이나 주사로 하지는 않고 내시경을 하든 뭐라든지 해서 이 딱딱한 뼈를 뚫어서 여기에 혈액이 이렇게 나와서 치유될 수 있게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는 내시경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열어서 구멍을 뼈에 뚫어서 저 안에 있는 뼈에서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구멍을 뚫어주는 걸 하거나 아니면 뭐 우리 카티스템이라고 그러죠. 줄기세포를 이렇게 덮어서 치유할 수 있게 아니면 치유가 안 되니까 안 쓰는 데서 이렇게 뼈를 떼다가 안에 채워주는 옷지라고 그러는 거 이제 이식을 하든 이런 식의 치료 방법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인대 손상인데 인대는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어르신들한테는 인대 손상이 생길 일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인대 손상은 이제 뼈가 튼튼하다는 전제 하에 생기는 건데 이제 이런 인대가 손상되기 전에 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한테 주로 많이 생기고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제 내가 젊었을 때 이제 연골 뭐 모르는 사이에 무릎을 다쳤는데 그때 모르고 치유 안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봤더니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이 됐었다. 그냥 뒀을 때 퇴행성 관절이 굉장히 심하게 진행이 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대 손상은 우리가 중요한 인대는 무릎에 이제 옆에 안쪽 바깥쪽에 인대가 있고 속에 전방 후방 십자인대가 있고 이런 게 손상을 받는데 실제로 30대 초반 이제 여자인데 이제 보면 처음에 전방 십자인대 손상이 있는데 수술을 잘못 받았어요. 잘못 받았다는 게 전방 십자인대 재건을 할 때 위치를 정확히 잡아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초심자가 했는지 잘못된 위치에 해서 그래서 기능이 없었어요. 그래서 재수술 받고 했는데 뭐 어렵게 재수술 받고 했는데 이미 그 손상 받고 그리고 또 잘못된 수술로 이미 많이 망가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미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연골선이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은 30대 중반, 30대 초인데도 이제 이미 퇴행성 관절염이 이 인대가 불안정해서 손상을 지속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진행이 돼서 관절 내시경을 보면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물렁뼈가 이만큼이 다 떨어져 나간 게 보이고 여기는 다 없죠. 여기 보면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여기도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이런 인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할 때는 퇴행성 관절 연골 손상이 더 많이 왜냐하면 잦은 손상이 계속 이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이런 이제 연골 인대 손상이나 이럴 때는 시술을 제대로 치료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퇴행성 관절염에서 우리 무릎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연골이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핵심은 이제 연골이에요. 연골이 어떻게 이제 보존이 되느냐, 잘 유지가 되느냐,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무릎 연골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에서 얇아지고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악화시킬 수 있는 연골 요인들은 노화, 또 유전적으로 약한 경우, 염증성 질환이 있을 때 이럴 때 더 이제 떨어지고 그럴 수가 있다. 그리고 연골의 퇴행성 질환은 더 빨라질 수 있다. 악화될 수 있는데 잘못된 자세나 행동, 과도한 운동, 비만, 그리고 다리가 옷자나
이런 안 좋은 상태에 있을 때 더 빨리 악화될 수 있다. 그리고 연골의 깊은 손상은 낫지 않는다. 그래서 연골에 전층 손상이 생겼든지 골절이 생겼다. 그리고 아까 무슨 괴사라고 그랬죠. 무슨 뼈에 괴사가 생겨 떨어져 나가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이제 이게 재생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재생시킬 때는 수술적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고, 이렇게 깊은 손상이 있을 때 약이나 주사나 줄기세포만 그러니까 주사 맞는 거 이런 걸로는 낫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이럴 때 손상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재생시킬 수 있는 수술적인 치료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골판, 인대 문제 이런 것들은 연골 손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장기적으로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연골판은 마찰이나 충격 흡수를 이런 것들을 흡수하는 것들이 소실되고, 또 인대 손상이 있을 때는 불안정성 때문에 계속 손상이 갈 수 있다. 그리고 반복되는 외상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연골판 인대 문제가 또 연골에 영향을 줘서 퇴행성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은 통증과 기능 장애를 유발하는데, 연골 탈락과 이제 관절 내부로 인해서 관절 내부 염증이 생기고, 아니면 노출된 뼈에 의해서 이제 그런 기계적으로 자극을 받아서 통증이 생기고, 그리고 이런 변형된 뼈 모양 이런 것 때문에 운동 장애를 받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병태 생리하고 이거를 이제 악화시키는 요인들을 이렇게 다 봤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복잡하게 막 달려오고 했는데, 이걸 차분차분하게 다시 보시든지 그러면 아마 이제 그런 게 조금 이해가 되실 텐데, 그러니까 내용이 조금 이제 어렵거나 그러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게 이제 전개되는 내용을 보면 결국은 연골의 문제다. 연골의 문제. 그리고 연골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요인들이 뭐가 있다. 그리고 그 요인 중에서는 이제 우리가 좀 노력해서 바꿀 수 있을 것도 있겠다. 그리고 어떤 거는 꼭 치료를 해서 바꿔야 될 수도 있겠다.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럼 이제 예방과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요걸 이제 유추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요 병태 생리를 바탕으로 그래서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다음 시간에 예방과 치료를 준비해서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